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앞일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느 가정의 부모님과 같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희 형제들은 자연스레 봐오면서 컸고요. 그렇게 저는 당연히 부부란 저런 모습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자랐죠. 그리고 전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성에는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치원 원장님이 말했죠. 어머, 자기야. 내가 잘하는 집에 아들 하나 있는데 공무원이기도 하고 집안이 되게 괜찮거든? 만나나 볼래? 가볍게 만나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결혼 생각은 딱히 많이 없기도 하고. 혹시 결혼이 급하다면 저랑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집에서 아마 결혼을 급하게 원하는가 봐. 아무래도 아들 나이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 될 자리가 너무 좋아. 며느리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참하다고 아주 좋아하는 거 있지? 한번 만나보고 생각해. 뭐 나경쌤이야 어리니까 그렇다 치지만 어차피 남자 다 거기서 거기다. 일단 내가 소개는 시켜줄 테니까 잘 만나보라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원장님이 소개해준 사람은 원장님이 잘 아는 지인의 아들이었죠. 집은 인테리어 회사를 크게 해서 살기 넉넉하다더라. 신랑이 인물이 훤칠하니 나와 잘 어울릴 것이다. 원장님의 좋은 말에 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만나는 첫날 시어머니 될 분이 같이 나왔죠. 당황스러웠어요. 간단히 남녀 소개팅으로만 알았던 자리가 어머님까지 나와서 선을 보는 느낌이 되어버려서요. 전 당황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태어난 척 해야 했죠. 그날 봤던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과민할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어머, 안녕하세요. 원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까지 오시는 줄은 몰랐는데. 네. 안녕하세요. 엄마 성화에 나오긴 했는데 안 나왔으면 후회할 뻔했네요. 김성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전 성수 엄마예요. 놀랬어요?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소개해준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인지 내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나와봤네요. 근데 나오길 아주 잘했네요. 이렇게 미인일 줄이야. 우리 원장님 안목이 있다니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미인이신데요. 앉으세요.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먼저 고르시면 제가 고를게요. 어머님까지 나와 당황했지만 분위기는 좋았어요. 저에 대해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될 사람보다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더 많았던 첫 만남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족 관계부터 혈액형, 그리고 형제 관계 모든 걸 다 물어보셨고 성격이 어떤 스타일일 것 같냐까지 물어보셨어요.
그날은 면접 보는 자리인 줄 알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시어머님은 절 너무 좋게 보았고 원장님한테 바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원장님도 저에게 기회 못이 박히도록 꼭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시작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조금 걸리지만 워낙 저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여 그런 부분은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코드 또한 잘 맞았어요. 제가 주식 펀드 쪽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남편도 이쪽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요. 뭔가 솔메이트 같았습니다. 이렇게 잘 맞을 수 있구나. 그리고 어머님 또한 좋아 보이셨고요. 그렇게 전 행복하다 생각했죠. 아니, 성수 씨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에 든다고 하던지. 하긴 내가 우리 나경쌤 잘 보긴 했지. 그 집안에 딱이야, 딱. 에이, 그래도 어머님이 보통 아니셔 보이던데.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성수는 마음에 들지? 성수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 남자도 무난하니 아주 좋을 거야. 잘 됐으면 나 옷 한 벌 해주려나? 아, 그럼요. 그래도 어머님이 처음에 무서우실 줄 알았는데 너무 소탈하셔서 괜찮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살짝 그 어머니가 까다로우신데 그 까다로운 어머니한테 합격점을 받았으니 나경 선생님은 문제 없지, 안 그래? 잘 어울려. 전 그렇게 원장님 덕분에 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자잘한 트러블은 있었지만 여느 부부들과 마찬가지인 트러블이었기에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해서 막상 같이 살아보니 시어머니는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었어요.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제 간을 고분고분하기를 바라셨고 시어머님의 말이 이 집안의 법이었죠. 시아버님조차도 시어머님을 대적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엔 너무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날 처음에 좋게 보던 시어머님이 맞나 싶기도 했었거든요. 거의 기숙사 사감학교 선생님 같았습니다. 뭐든지 가르치는 말투였고 늘 학생 대하듯 모든 사람들을 대했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부분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더 의아했어요. 사회 초년생이기도 했고 3년 정도 지낸 후 분가를 시켜주신다는 말씀에 결혼 후 시댁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아버님조차도 어머님 눈치를 많이 보고 사시더라고요. 왜 첫 만남 때 저를 보러 나오셨는지 이제야 하나하나 이해가 가게 되었죠.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옷부터 갈아입고 움직여라. 사회복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아참, 너네 시아버님은 안 들어왔니? 이 양반이 어딜 갔다가 아직까지 무소식이야? 아유, 정말 복장 터지게 한다니까. 예,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달라붙는 거 입지 말아라. 옷도 수수하게 입고 화장도 하지 말고, 알겠어? 처음엔 수수해서 좋더니 요새는 아주 결혼한 유부녀답지 않게 하고 다니는구나.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넌 유부녀야. 유부녀면 유부녀답게 하고 다녀야지. 안 그러니? 네? 아, 어머님, 요새 다 그렇죠 뭐. 그리고 저는 화장을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해서요.
옷은 신경 쓸게요. 하지만 화장까지는 제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셨으면 해요. 성수 씨도 저 화장하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아줌마는 어디 있니? 이 아줌마는 시장 다녀온다더니 어디 간 거야? 시어머니는 항상 신경 과민이었어요. 뭐든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질부터 내셨죠. 하지만 밖에선 그 누가 봐도 호인 그 자체였어요. 시어머니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장을 보는 시간조차도 계산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조금은 숨이 막혔죠.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는 이곳의 페이가 마음에 들어 다닌다고 했어요. 가끔은 저에게 힘들 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고 했고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얘기해주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도 재미있었어요. 사모님, 오늘 장을 보다가 아기가 너무 좋은 게 있어서 아기 하나 사왔어요. 제가 저녁 맛있게 아기찜 해드릴게요.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왔다 갔다 1시간이면 되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1시간 30분이나 걸렸잖아요. 중간에 어디 샌 거 아니야? 아줌마 돈 공짜로 먹어요? 아니면 밖에서 누구 만나는 거야? 나 이런 거에 예민한 거 몰라? 네? 버스를 놓쳐서 버스 기다리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간 철저히 지키도록 할게요. 아휴, 진짜 내가 짜증을 안 내려야 안 낼 수가 없다니까. 사람 부리는 것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니 나원 참. 돈을 주면 돈값을 하란 말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시간 계산 틀리면 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지? 나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하지 마요. 제가 봐도 시어머니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제가 봐도 매우 까다로웠죠. 제가 일을 나가서 망정이지. 하루 종일 이 집에 같이 시어머니와 산다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았어요. 처음 저에게 했던 인자함은 사라지시고 시어머니는 늘 짜증과 신경 과민을 달고 사셨어요. 유일하게 제 남편인 아들에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관대하기도 하셨고요. 어머님, 되게 신경 과민 같아.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안 그러시나? 자긴 아무렇지도 않아? 어머님, 걱정돼. 왜? 그냥 엄마 성격이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뭐든 칼 같잖아. 가끔 숨 막힐 땐 있어도 그래도 난 나쁘지 않아. 오히려 무계획적 인간보단 나은 것 같아. 내가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가 봐. 자기한테 뭐라고 해? 그건 아니지? 그런 거면 말하고. 아니, 전혀 아니지. 그냥 가끔 보면 너무 신경 과민으로 인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 강박도 좀 있으시고. 괜찮아. 평생을 저렇게 사신 분이라. 그럼 우리 아빠는 어떻겠어? 본인 성격이라 우리가 맞춰줘야지 뭐 어쩌겠어. 남편은 어머님의 신경과민을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죠. 한 번은 제가 유치원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과 길에서 마주쳐서 같이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얼마나 아버님을 쥐잡듯이 잡는지
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죠. 아버님은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아 했지만 전 꽤 심각해 보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둘이 같이 들어와? 아니, 새아기는 걸어 다니니까 그렇다 해도 당신은 차가 있는데 왜 걸어온 거야? 중간에 누구 만난 거 아니에요? 나 속일 생각 마. 당신 충분히 차 타고 올 시간인데 왜 굳이 걸어왔으며 중간에 걸어서 누굴 만난 거야? 아, 또 왜 그래? 오늘 그냥 아침에 운동할 겸 사무실까지 걸어갔어. 그래서 걸어온 건데 내가 이걸 굳이 해명해야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굳이 걸어갔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줌마도 걸어서 시장 갔다고 하는데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당신? 그 정도면 평이야. 작작해. 참나, 한두 번도 아니고. CCTV 동네에 있는 거 다 보던지. 전 문 앞에서 바로 아버님을 다그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상상력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닌 것 같아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지만 제가 살면서 정말 겪지 않을 일이라 정말 놀랐습니다. 얼마나 아버님을 의심했으면 매번 아버님은 저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까 생각도 들었고요. 어머님이 정말 신기했죠.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우러 주방으로 내려갔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을 들볶다가 이젠 도우미 아주머니를 들볶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니, 아까 시장 갔다가 20분 비었잖아. 그때 우리 남편 만난 거 아니야? 남편이 차 안 가져간 것도 이상해. 안 그래? 아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아니라니깐요. 참 한두 번도 아니고. 저 이러면 일 못해요. 제발 작작하세요. 아니라 이거지? 내가 둘이 눈빛 보낼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발뺌한다 이거지? 그래, 좋아. 아, 어머님, 아까 저 유치원 영양사 선생님이랑 장 보러 갈 때 아주머니 마주쳤었어요. 아주머니는 장 보고 있었고요. 그래? 오늘은 그렇게 잘 넘어갔다 이거지? 내가 아주 이것들 걸리기만 해봐라. 당신 오늘 새아기 때문에 산 줄 알아? 제가 더 죄송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도 시어머니의 이런 행패가 한두 번이 아닌 듯 그냥 넘어가셨지만 불륜녀로 몰아가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죄송스러운 마음에 일부러 아주머니에게 말도 시키고 기분도 풀어드리고 했어요. 아, 기분 나쁘시죠? 어머님이 약간 신경감인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아니야, 됐어요. 뭐 한두 번인감. 아휴, 저것도 병이지. 사장님만 불쌍하지. 맨날 철이 들볶이고. 아니, 그리고 결복은 얼마나 심한지? 닦은데 또 닦고 또 닦고. 에휴, 보고 있으면 아주 기가 찬다니까. 내가 작은 사모님한테만 하는 말인데 하여튼 저것도 중증 환자요. 안 그래? 얼른 분가할 수 있으면 분가해요. 혹시라도 불똥칠라. 아들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저러는지 몰라.
다행히 유쾌한 도우미 아주머니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래도 아주머니 성격이 참 서글서글하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전 늘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는 일상이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출근, 퇴근을 반복하던 나날을 보내는 중 저희 유치원 원장님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유치원을 후원해온 사람이 저희 어머님이었다는 말을 들었죠. 아무리 넉넉한 형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유치원을 위해 계속 후원을 해주셨다는 게 제가 아는 어머님이 맞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보육원에도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놀라웠습니다. 어머, 몰랐어? 며느리라 알 줄 알았는데. 어쩜 우리 후원 회장님이 또 좋은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계셨구나. 나경 선생님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셔. 이 보육업계에서는 큰손이지. 얼마나 사람이 좋으셔, 안 그래? 자기는 같이 살아서 알 거 아니야. 집에서도 오나 하시지? 자기는 시집 잘 간 거라니까. 어머, 며느리 몰랐다는 게 감동이다. 아, 그러게요. 어머님이 후원하고 계셨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서 원장님이랑 알게 된 사이시구나. 그래도 보육원을 후원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데요? 와, 저도 어머님이 다시 보여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늘 신경감인인 어머님은 밖에서는 이렇게 후원도 하고 정말 호인이셨어요. 저도 보육원들 후원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머님이 엄청난 호인인 줄 아셨죠. 저조차도 조금 어머님이 과민할 뿐 좋은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어머님을 다시 보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빗나가듯이 어머님은 역시나 집에서는 늘 신경과민증 환자였고 의심병 환자였죠. 한 번은 제가 동창회를 갔다가 늦은 날 저를 처음으로 쥐잡듯이 잡는 모습에 신랑이 어머님을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이날 일이 잊혀지질 않아요. 아니 너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는 거야? 유부녀가 저녁이다 먹고 빨리 들어올 것이지, 어? 어디 술까지 먹고? 네? 아니, 오랜만에 동창회라서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동문회라 다 여자친구들밖에 없어서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야? 거기 술집에서 누구랑 눈이 맞을 줄 알고 내가 걱정을 안 해? 너 진짜 웃긴다. 아주 대단해. 눈웃음 살살 치면서 밖에 나가서 뭐라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너 어디 내 손에 한번 걸려봐. 알겠어? 우리 착한 아들 두고 바람 피우는 날엔 알아서 해.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바람이라뇨. 진짜 모욕 아닌가요? 제가 오늘 분명 늦는다고 말씀드렸고 성수 씨도 뭐라고 안 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저 정말 이러면 숨 막혀서 여기서 못 살아요. 제가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글러먹었네.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남자가 있긴 있구나. 엄마,
그만해. 아니, 왜 이렇게 흥분을 하셨어? 나경이가 그럴 인이에요? 아휴, 진짜 엄마가 골라놓고도 모르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무도 못 믿으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 너무 흥분하셨으니까 저희 먼저 올라갈게요. 올라가자. 전 그렇게 신랑과 2층 방으로 올라왔고 분이 안 풀렸죠. 불륜녀로 몰아가다뇨.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화를 참으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 참아지지 않더군요. 아버님과 도우미 아주머님이 항상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아무렇지 않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출근 잘하고. 내가 어제는 너무 흥분했지? 가끔 이런다 내가. 너도 갱년기 되면 알 거야. 맘에 담아두지 말거라. 네? 네, 다녀올게요. 오늘은 5시에 끝나는 거라 일찍 퇴근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가볼게요. 바깥일하는 사람 어련히 들어오는 거지. 천천히 와. 어차피 저녁은 아줌마가 하면 되니까 잘 다녀와라. 출근을 하면서도 찝찝하고 꺼림칙했습니다. 밤사이에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어머님은 그만큼 기분 변화가 심하신 분이었죠. 전 기분은 좋진 않았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분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짐을 싸고 계셨고 시아버님은 어머님을 말리시고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아이, 그만하라니까. 당신 병이야, 병. 아우, 진짜. 아니래도. 아까 나랑 같이 차 마신 여자는 우리 거래처 사장이고 난 도우미 아주머니랑 따로 만난 적이 없다니까. 정말 왜 그래, 당신?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만 좀 해. 당신 병원 가야 해. 뭐예요? 아니, 그럼 내가 아까 그 찻집에서 본 여자가 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맞다니까. 저 곱슬머리 파출부 아줌마. 내 눈이 뭐 잘못 달린 줄 알아? 아니, 아줌마가 말해봐, 당장. 오늘 낮에 시장 갔다가 내 남편 만났지? 아유, 아니라니까요. 아유, 진짜. 내가 이 집을 나가야지. 아니, 됐고요. 사모님, 더 이상 저도 이런 취급받기 싫네요. 저도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그동안 밀렸던 봉급이나 주세요. 자그마치 퇴직금 포함 1,000만 원이니까 당장 붙여요. 나도 못해 먹겠으니까. 당신 상간녀야. 내가 상간녀 소송하면 그보다 나한테 돈을 더 줘야 하는 거 몰라? 어디다 대고 봉급을 달래? 아우, 왜 이래 진짜. 당신 정신 차려.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결혼 초부터 의심병이 있어가지고. 아유, 질린다 질려. 뭐라고요? 상간녀? 말 다 했어? 병자 같아서 그동안 그러려니 했더니만 아주 누굴 불륜녀로 몰아가? 당장 돈 내놔! 그동안 밀린 봉급이 퇴직금 포함 1,000만 원이라고 들었을 때
제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렇게 밖에서 후원을 할 게 아니라 집안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월급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정말 어머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주머니가 안쓰러웠고 또 아버님조차도 너무 곤란해하셔서 안타까웠죠. 하지만 어머니를 아무도 말릴 순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냉장고에 있는 아주머니가 한 반찬들을 전부 다 엎지르곤 욕을 해대기 시작하셨죠.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시아버님과 아주버님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저조차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아무리 어머님을 말려봐도 어머님은 소용없었어요. 이 반찬들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치우고 가. 당신 손때 묻은 것들 다 치우란 말이야. 이 집 나가서 밖에서 만나려고 그러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니라고 하니까 말 좀 들어보자고요, 네? 어머님이 지금 너무 흥분을 하셔서 그래요. 입 다물어. 너도 한패야? 너도 네 시아빠 불려 눈 감아주려고 그러는 거지? 너 쟤네가 얼마나 교활한 인간이란 거 몰라서 그래? 그만해, 당신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만할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이제 질린다. 우리가 끝내야 해. 아니, 그만하세요, 사모님. 정신이 빠져도 유분수지. 아휴, 됐고, 제 봉금이나 주시란 말이에요. 그럼 나갈 테니까. 아주머니는 밀린 봉급을 달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절대 이 집에선 못 나간다고 했죠. 나가서 남편을 따로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였어요. 결국 아주머니는 분에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갔고, 시어머니는 문 밖에서 소금을 뿌려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시아버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할 말을 잃은 듯 방으로 들어가셨죠. 정말 그날은 악몽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정말 아버님이 바람을 피웠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어머님의 세뇌는 무서운 것이었죠. 그렇게 일이 일단락이 되었고, 전 출근 후 아주머님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몰래 밖에서 따로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작은 사모님, 저예요. 도저히 큰 사모님이랑은 말이 안 통해서 혹시 밖에서 따로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그럼요. 죄송해요. 일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럼 제 점심시간이 1시니까 이따 뵙도록 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아주머님을 만나러 나갔어요. 아주머님은 밖에서 뵈니 오히려 얼굴이 좋아 보였습니다. 죄송했지만요.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휴, 죄송해요. 정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혹시 월급 아직도 못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뵙자고 했어요. 사장님한테 전화했다간 또 사달이 날 것 같아서. 그래도 사장님은 정말 잘해주셨는데 이런 오해 받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사모님도 정신이 멀쩡할 땐 잘해주시기도 했으니까요. 작은 사모님한테 얘기할 건 아닌데. 아니에요. 남편도 이 사실 알고 마음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먼저 전화드리고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일단 제가 가진 돈 500만 원이에요. 이거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500은 말은 하는 대로 바로 드릴게요. 남편도 이 내용을 알고 있던 터라 저에게 혹시라도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면 돈을 주라고 하였고요. 전 일단 제 사비를 털어 아주머니에게 돈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제 돈이 남편 돈이고 남편 돈이 제 돈이니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아주머니를 만나기 전에 이체해 왔죠. 당연히 받아야 될 밀린 봉급 중에 일부였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제가 챙겨드린 밀린 500만 원을 받아들고 감동하신 눈빛이었어요. 돈 얘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미리 주었으니까요. 아이고, 제가 오늘 돈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사모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미리 챙겨드리는 건 당연하죠. 아주머니도 일하신 금액이 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기도 하고요. 아유, 정말 작은 사모님, 사장님, 그리고 도련님 다 너무 저에게 잘해주셨는데 죄송하네요. 제가 버티질 못해가지고. 아니요, 절대요. 저도 이해해요. 그동안도 많이 버티신 거죠. 에휴, 그래도 좋으신 분이긴 한데 예민하시고 뭔가 하나에 꽂히시면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경향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도 너무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머니. 아유,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작은 사모님, 제가 선물 드릴 건 없고 뭐 비밀 하나 말해줄까요? 해드릴 게 딱히 이것뿐이에요. 네? 비밀이요? 뭔데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뭐 어떤 건데요? 집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얘기?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 초대박이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죠.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그 삼진전자 있죠? 그거 주식 좀 사나요? 내가 이거 절대 어디서 공유 안 하는 정보인데 그동안 작은 사모님이 내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잘해줘서 해주는 얘기예요. 나 어디 가서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아주머니가 한 말은 주식을 좀 사놓으라는 거였어요. 이 말만을 남기고 아주머니는 사라졌죠. 전 가뜩이나 주식이나 펀드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으로 나머지 주식을 아주머니가 말한 주식에 몰빵하였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꼼꼼한 편이긴 한데 그땐 뭐가 홀렸는지 제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아주머니가 말한 주식에 몰빵하였죠. 결과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초대박이었죠. 아주머니가 말해주신 주식 정보로 인해 제가 대박이 났어요. 전 아주머니에게 전화로 감사 인사나 만나서 감사를 표하고 싶어 전화를 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500은 당연히 입금해 드렸고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주신 천사 같았죠. 갑자기 선물을 주시고 어디론가 떠나신 느낌이었어요. 여보, 나 대박 났어. 지금 주식 얼만 줄 알아? 이것 봐. 어떡해. 나 심장 떨려서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어, 자기야. 헐, 지금 이게 수익 몇 %야?
헐, 수익 2000%? 아, 이게 말이 돼? 아니, 이런 정보는 어디서 한 거야? 도우미 아주머니가 나 알려주신 거 있지?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아니, 근데 연락이 안 되셔. 감사 표시라도 해야 하는데. 전 그렇게 갑작스럽게 떼부자가 됐어요. 저도 믿기지가 않았죠. 워낙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컸기도 했고, 단기간에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전 일단 이 돈으로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아동보호시설에 기부를 좀 했죠. 그리고 나머지 전부 현금화하여 조그만 신도시에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요. 믿기지가 않았죠. 그리고 제 꿈이었던 유치원을 설립했어요. 오래도록 일했던 원장님 품을 떠나 제가 단독으로 사업자를 내서 시작했죠. 시어머니도 제가 유치원을 열었다는 걸 제일 반가워 하셨고요. 그렇게 전 유치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축하해 주셨고 아버님도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조심스레 어머님께 분가 이야기를 꺼냈죠. 아무래도 이젠 정신적으로도 조금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저 혹시 성수 씨랑 분가 한번 계획해봐도 될까요? 어머님이랑 먼 곳은 아니고 그냥 동네에 알아볼 건데. 분가? 왜? 나가서 뭐 하려고 분가를 하려고 하니? 아직 3년도 안 채웠잖아. 그 문제는 좀 두고 보자. 에이, 분가 시켜. 이렇게 애들이 독립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참나? 이제 나랑 둘이 살아요, 아주. 나도 당신이랑 안 떨어지고 집에만 있을 테니까 애들도 없이 어때? 그래야 당신이 안심을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우리 둘이? 그래, 한번 너네 분가 생각해보자. 어차피 가까운 데 살면 내가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고, 성수도 말했었고. 아버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고, 어머님은 아버님과 하루 종일 붙어 계시다가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세요. 신경과민성과 더불어 의부증에 대한 치료요. 아무래도 집에 아무도 없이 아버님만 계시니 조금 더 안정을 찾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머님의 증세가 조금 나아지셔서 저희 집에 문제가 전혀 없게 되었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 잡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어서 그러려니 합니다. 완벽히 좋아지셨다기보다는 조금은 덜 하려고 요새 노력도 하시고 병원도 잘 다니시고 계세요. 전 도우미 아주머니 덕분에 뭔가 돈도 벌고 분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제가 그냥 지나가는 호의를 베푼 것이 도우미 아주머니의 좋은 정보로 인해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참 간사한 게 돈이 수중에 많이 있으니 사람이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그때 이후로 주식은 손 떼고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의문인 건 그 아주머니의 정보력이 정말 의문이에요. 남편도 주식 공부를 꽤나 했던 터라 이런 분야는 빠삭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저에겐. 많이 느꼈어요. 뭐든지 친절을 베풀고 남에게 잘하자고 말이죠.
뭐든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일도 있으시겠죠? 저도 제 이야기를 쓰면서도 몸이 들썩들썩해요. 그때가 생각나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라 아직까지 제 마음이 온전치 않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을 풀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긴 세월 동안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왔던 건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결혼 생활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가 제일 큰 위기가 찾아왔었죠. 시부의 귀가 좀 얇은 편이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가족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한 번에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출까지 받아서 시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금을 끌어모아 투자를 했던 거였죠. 결국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 되자 남편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도와주기 싫다는 말을 꺼내면서 가족의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였죠. 제가 살던 집은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어요. 원래의 계획은 시댁 집안의 능력에 맞춰 아파트로 들어가려 했었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층간소음 문제도 있을 테지만 제 아이를 조금이라도 자연과 가까운 위치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택 쪽을 알아보게 된 거였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다가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아파트로 들어가신 뒤 주택은 처분하려고 내놓으셨던 집을 제가 인수받은 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의 무리한 투자가 화를 입어 저희 집에 얹혀 살게 될 입장이 되었던 겁니다. 주택이다 보니 방에 여유는 있었지만 저는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싫다고 했던 게 남편과 안 좋은 감정까지 쏟아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 번 허용을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테고 가족을 사지까지 몰아넣은 시부의 잘못을 제가 해결해 주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남편은 자기 가족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냐고 서운하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비쳤지만 끝까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상관없었을 테지만 제 입장은 달랐고 어느 누가 시댁 식구들을 불러서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싶겠어요. 사정이 딱한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한 번 발을 들이면 평생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었는데 남편이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찜질방이었고 그곳에서 새우처럼 허리를 굽힌 채 쪽잠을 자고 있는 시집 식구들을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반대를 해서 따뜻한 보금자리 놔두고 찜질방에 들어와 지내고 있다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울먹이길래 직접 현장을 보게 된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성애가 더 쉽게 작용을 했던 건지 시집 식구들의 모습에 제 마음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시집 식구들은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것저것 부딪히는 경우도 많았고 정말 달라진 생활 패턴에 적응을 하지 못해 너무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가다 보면 제가 배려했던 만큼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 생겼을 때 시댁 집안에서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모여 살기 시작했고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게 되면서 서로에게 많이 익숙해진 건지 계획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단 반대로 생활비를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분명 저희 집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약속은 이미 지킬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았죠. 당신 처음 나랑 약속했던 조건이 뭐였어? 내가 일단 거처를 마련해주면 그때까지 가족 모두 열심히 돈을 모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계획이었잖아. 그런데 5년 동안 바뀐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잖아. 그냥 이대로 물을 흘러가듯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이제는 누가 집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시부모님께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잖아. 내가 처음부터 걱정했던 것들이 이런 거였는데 결국 예상했던 대로 행동하시니까 지금 너무 서운하고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거 알아? 10년 넘게 사신 것도 아니고 이제 5년밖에 안 됐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5년 정도는 쉬실 수 있으시잖아. 당신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몇 년 뒤면 정년이라 지금 당장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야. 한번 채용하면 오랜 기간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몇 년 뒤에 나이 때문에 회사를 나가야 될 사람을 데리고 일을 시키겠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좋은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데 굳이 나가라고 등 떠밀 필요 있겠어? 솔직히 도움 받는 것도 많이 있잖아. 그동안 서준이 돌봐주셨고 집안일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 집에서 얹혀 살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면 당신은 마음이 편하겠어? 5년이면 미워하는 사람도 정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인데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길래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속으론 언제 나가시나 손꼽아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네.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고 어떤 마음인지 알았으니까 지금 당장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할게.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 당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내가 며칠 전에도 아가씨를 따로 불러서 한마디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나 보네. 내 옷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나 일하러 나갔을 때 몰래 들어와서 자기가 입고 싶어 하는 옷을 꺼내 입더니 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제자리에 가져다 놓길래 그건 이해할 수 있었어.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속옷은 너무했다고 생각되지 않아?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입는 속옷을 자기가 몰래 계속해서 입으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래, 그것도 정말 내가 100번 양보하고 넘어갔다 치자. 더 심각한 건 내 지갑에 손은 대지 말아야지. 지갑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몰래 새벽에 나와서 옷방에 들어가 지갑에 있는 현금만 쏙 빼가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가족들끼리도 해선 안 될 행동들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시부모님이
서준이를 돌봐주시고 집안일을 많이 해주신다고? 당신 나랑 장난해? 당신이랑 내가 출근하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냐고. 시부모님께서 집에 지인들을 싹 다 불러서 하루 종일 놀고 먹고 고스톱 치면서 서준이는 그대로 방치해놓고 당신이랑 내가 퇴근할 시간 되니까 대충 눈에 안 보이는 것들만 치운 것뿐이지 집안을 전부 헤집어 놔서 좋게 설명한 게 몇 번인데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며 배려해야 된다고? 이게 가족이야? 나한테 피해만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족이냐고. 당장 나가서 당신이 하겠다는 말 전부 다 꺼내놔. 알겠어?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 표정을 보이더니 제 앞에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저는 문 앞을 가로막은 남편을 밀친 뒤 거실로 나갔어요. 이미 시집 식구들은 거실 소파에 누워 맥주 한잔 하면서 TV를 시청하고 있길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TV 전원을 꺼버렸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당장 TV 안 켜니? 너네 말 안 들려? 리모컨 이리 내놔. 얘가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저랑 약속한 건 지킬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신 거냐고요? 이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야 용돈 타섰으면 끝인 거예요? 나이가 먹다 보니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일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정 좀 봐주면 안 되는 거냐? 하나뿐인 며느리가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 아무 조건 없이 집만 제공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배려를 좀 해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시 계획을 잡고 조율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며느리 너는 그런 것들조차 싫은 거냐? 네가 우리를 내친다면 지금 당장 어디에서 지내겠소?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찜질방 생활이나 해야 되겠지. 대출빚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같이 지내면 내 아들딸이 빚 갚는 건 좀 더 수월할 거 아니야? 그러니 빚을 갚을 때만이라도 함께 지내면 안 되겠니? 아유, 그렇게까지 불쌍한 표정 지을 필요 없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구걸까지 해야 되는 건데? 더러워서 같이 안 살면 되잖아. 다들 짐 챙겨. 그냥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게 속 편하겠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대우 받아야 되겠니? 이 양반이 주식에 실패하지만 않았어도 우리도 손 벌릴 일은 없었을 거라고. 엄마, 지금 당장 짐 싸라고 하면 어떡해?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이번 주 주말에 제가 현태 씨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찜질방에서 인사시키는 건 너무하잖아. 차라리 이번 주 지나고 찜질방으로 나가던 하면 안 돼요? 올케 언니는 일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서준이 봐주는 건 생각 안 하냐고요. 진정하고 좋게 대화로 풀어요.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 진정을 할 수 있겠어요? 좋은 말 할 때 다들 나가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숨이 턱턱 막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기만 하시려는데 제가 뭘 더 받으려야 하는 거죠? 드린 만큼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아버님, 며칠 전에 가져가신 거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도로 가져다 놓으시라고요. 경찰에 신고한다니? 아빠, 이 사람 물건에 손댔어요?
제가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남도 아닌 가족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떡해요? 시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물건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본 가족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 손에 들려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가 주신 금품들이었어요.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떻게 된 거냐며 왜 제 금품이 시부의 방에서 나오는 거냐고 화를 내며 여쭤보자 시부는 돈이 좀 필요해서 금품을 팔아 현금으로 만들 생각이었다고 충격적인 변명을 늘어놓았죠. 노름에 발을 들인 사람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등 따시고 시누이와 남편이 빚도 갚아주니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대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집안에 CCTV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집을 주시기 전에 살고 계셨을 때 예전에 도둑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때 받은 충격 때문이신지 집안에 CCTV를 설치하셨었죠. 그래서 항상 CCTV를 틀어놓고 있는데 시집 식구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더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였죠. 하지만 시집 식구들은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더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 행동들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었고 더 이상 용납을 할 수 없던 저는 시집 식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동안 많이 봐줬다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나가주는 게 좋겠다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할 말을 잃으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남편한테 저를 설득해 달라며 사정하셨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온 제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싶었나 봐. 오늘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 당신이 우리 가족 내쫓아버리면 갈 곳이 없는 거 너무 잘 알잖아. 5년 동안 모아둔 돈도 없이 오로지 빚 갚는 데만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나가버리면 삶은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당신이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다음부턴 내가 잘할 수 있게 확실히 못을 박아두도록 할게.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게 벌써 5년째야. 내가 언제까지 속아줘야 하는 건데?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당신 집안 식구들은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다는 거 몰라? 혼자서 열심히 하면 뭐해? 뒤에서 전부 초치고 있잖아. 아가씨도 재산 한 푼 없고 당신도 벌어놓은 돈 시부모님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들어가는데 부족한 건 내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맞는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가족들 부양하려고 결혼한 거야? 내 계획은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었다고. 우리 세 가족 열심히 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바쁜데 지금은 당신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 바쁘잖아. 우리 부모님께서도 지금 이런 생활이 너무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상태야. 그래서 이번에 집에 오기로 하셨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실 생각이신가 봐. 우리 가족도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다고. 여태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잘 처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집안이 나서게 되는 거잖아.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따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 당신도 옆에서 들었지? 아직 정년까지 몇 년 남았는데
몸이 힘들다고 일을 안 하시려 하시잖아. 그 전에 놀고 먹지 않고 5년의 시간 제대로 계획을 했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지. 이건 모두 아버님의 무능력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주 내로 나가줬으면 좋겠어.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려는 거 아니야? 아유, 어떻게 이번 주 내로 나가? 아까 내 동생이 얘기했잖아.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겠다는데 정말 찜질방에서 인사시킬 작정이야?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좋은 추억 만들고 좋잖아? 솔직히 그 남자가 불쌍한 거잖아. 생각을 해봐. 아가씨랑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당신 집안을 위해 평생 노동만 하고 세상을 떠나겠지. 그런 삶이 너무 불쌍해서라도 차라리 내가 당신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대신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주까지 필요한 짐 다 빼고 작은 원룸 하나라도 구해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빈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나갈 것도 별로 없잖아? 제가 쉬지 않고 쏟아내자 남편은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도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절대 굽히려 하지 않자 시집 식구들은 저에게 너무 서운하다며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닌 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망은 더 크게 다가왔고 며칠 뒤 저희 친정 식구들이 집에까지 찾아와 대면을 하게 되었죠. 한참 동안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해결 방법이 나을 것 같지 않았는지 친정 식구들도 시댁 식구들한테 실망을 많이 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와 같은 의견을 보이며 집에서 그만 나가주는 방향으로 아빠가 말씀하시자 시모가 기분이 나빴는지 화를 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꺼낸 터라 집안 싸움이 되어버렸죠. 며느리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돈어른 속 빼다 박았네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매몰찰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눌러붙어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갈 때가 되면 알아서 움직일 텐데 어떻게 저희가 사정을 해도 무참히 내치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벌 받는 거 몰라요? 5년이든 10년이든 진심을 다해 도와준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분명 따라올 텐데 지금 당장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삶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온 가족이 난리를 쳐야 되겠어요? 며느리니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번 주 내로 이 썩어 빠진 집에서 나갈 테니 며느리 너는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갑자기 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라뇨.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왜 항상 상황을 안 좋게 만드세요?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온 돈을 왜 너한테 바쳐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옆에 있었으니까 너한테 돈이 들어가지 않은 거지? 이대로 나가면 내 아들이 버는 돈 죄다 너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꼴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니? 둘이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 사람이 혼자의 몸도 아니고 서준이도 있는데 왜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드시려는 건데요? 저와 결혼했으니 어머님은 저희 부부 일에 관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분위기를 몰아가신다면 저도 그동안 침묵했던 거 전부 다 끄집어낼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크게 화를 내자 시모는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물컵에 담겨있던 물을 제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부모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고 놀란 얼굴로 시모에게 화를 내셨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집 식구들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시모의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남편이 급하게 수습한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지만 그럴 때마다 시모의 행동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이 있다면 전부 저한테 던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이 말려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양가 집안 몸싸움이 벌어졌고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 또한 시부모님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모가 바라는 대로 이혼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죠. 남편도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며 저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고 시댁 식구들은 전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조용해진 집안에서 저희 가족은 넋이 나간 듯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조건 갈라서라며 이렇게 살다간 저도 문제지만 제 아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가게 될 거라면서 이왕 이렇게 된 게 잘 된 걸 수도 있다는 말을 해 주셨어요. 저도 마지막에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자기 가족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던 터라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한참 동안 놀란 마음 진정시킨 뒤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제 아이와 집안에 남겨진 저는 앞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 뒤 한 통의 전화가 오길래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한마디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너무 갑작스럽게 닥치게 된 일이라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던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상당히 위급해진 상태라며 서둘러 병원에 와주길 바란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저는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지만 제가 가는 도중에 이미 일가족 4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족들의 몸은 차가워진 상태였고 제가 울부짖어도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한순간에 잃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문자로 이 사실을 알리자 잠시 뒤 저에게 전화가 왔길래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시집 식구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 모두 놀란 표정을 보이며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한꺼번에 일가족 4명의 집단 장례를 치르게 될지 몰랐던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그나마 좀 수월하게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표정이 슬퍼 보이는 게 아닌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워낙 충격이 컸던지라 그런 모습을 보고도 신경 쓸 힘이 없어 그냥 지나쳤는데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급하게 끌고 가더니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계셨죠. 저는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시모와 남편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엿듣게 되었어요. 내일이 출발하는 날인데 하필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장례가 웬 말이니? 어차피 우리 없어도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괜히 알기라도 한다면 더 큰 상처로 다가올 텐데 다른 날로 다시 잡으면 안 될까요? 꼭 내일 가셔야겠어요? 예, 아무 때나 언제 갈 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벤트 상품이 맨날 있을 줄 아니? 여행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초저가 골프 상품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니야. 올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우리 집안 형편에 이런 기회 누리기 쉽지 않다.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너 설마 그것까지 생각한 거야? 사돈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재산을 며느리한테 돌아가겠네. 아, 그럼 이참에 우리 골프 여행 다녀오고 아예 며느리 집에 눌러붙어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이제 우리한테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며느리 하나쯤이야. 내 발밑에 두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며느리 돈이 우리 돈 아니겠어?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은 골프 여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다음날 당장 출발하겠다는 시모의 말에 화가 났지만 저를 놔두고 시댁 식구들을 따라가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남편한테 더 화가 나고 말았죠. 처음에는 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10년인데 같이 슬퍼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골프 여행을 다녀온 뒤에 다른 계획을 꾸미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고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예정대로 다음날 저 혼자 놔둔 채 골프 여행을 가기 위해 장례식장을 서둘러 빠져나갔죠. 저는 부모를 잃고 두 언니를 잃었지만 가족을 꾸리며 살아왔던 형부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남편은 골프 여행을 가려고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 가족이 한 명도 아닌 한날 한시에 4명의 가족을 한 번에 잃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골프 여행이 우선이었던 거네요. 형부들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장례를 끝마칠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진 것들도 없는 사람들이 서둘러 집을 마련하기는커녕 제 집에서 놀고 먹으며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아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여있던 시댁 식구들의 짐을 얄짤없이 죄다 밖으로 빼버린 다음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시댁 집안은 집 밖에 자기 짐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 있는 광경을 보고 당황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네요. 어차피 이혼할 마음 변함없었고 장례식보다 골프 여행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에게 조금의 미련도 없었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욕부터 할 줄 알았는데 본인들이 잃을 게 더 많다고 생각했는지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었어요. 저기 서준애미야. 아직도 화가 많이 난 거야? 우리 가족이 골프 여행 간 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 내 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돈까지 이미 결제한 상태라 다녀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문자 한 통 남긴 뒤 조용히 사라진 건데 그게 너무 서운했었니? 그런데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맨날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초저가 한번 나와서 다녀온 것뿐인데 꼭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짐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빼놨어야 했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만나서 대화로 풀어나가자. 그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거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대로 인연 끊어내지 말고 좋게 생각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그 사람이랑 이혼을 결정했었고 제 마음 변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사람도 저보단 골프 여행이 우선 아니었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가족이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세상을 떠났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골프 칠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가진 것도 집불 없으시면서 골프는 치고 싶으셨나 봐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세요.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속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사도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집에 있던 짐들 전부 다 빼버린 거니 필요한 건 챙겨가시고 나머진 알아서 처리하세요. 집은 이미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 비밀번호도 바꿔놨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신다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는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잊으셨나 봐요? 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분명 신신당부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제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 혼자 집에 들어오셔서 금품을 또 가져가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있을 예정이니 그런 줄 아세요. 제 집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그만 사라져 주시죠. 부모님 댁으로 옮기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엄마한테 받았던 금품들이 전부 다 사라졌길래 CCTV를 확인해 보니 제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 시부는 몰래 방으로 들어와 금품에 손을 댔고 급하게 도망을 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어차피 걸리게 될 걸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시부는 금품에 손을 댄 거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남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동네 사람들의 집에까지 함부로 침입해 금품에 손을 댄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가중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이런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는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고 시부는 2년의 징역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끊어낸 채 지금 현재 저는 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그래도 앞만 보며 달려가다 보면 저한테도 행복한 날들이 다시 찾아오겠죠.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10년이었지만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에 결혼 10년 차 된 여자입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7살 된 아들, 5살 딸과 작별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매일 보는 얼굴이라서 그런지 뱃속에서 태어나 처음 제품에 안겼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던 마음과 달리 아이들이 1~2살 먹어가면서 제 감정 또한 점점 무뎌졌어요.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남편은 육아에 전혀 신경을 써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 우울증도 찾아왔었죠. 아이들이 제일 말 안 듣는 시점에
남편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 밖에서 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도와달라는 말은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주었던 사랑보다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괜히 짜증을 부리게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매일 늦은 저녁 아이들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다음 날에는 꼭 잘해줘야지 생각하다가도 아이들이 눈을 뜸과 동시에 시작되는 육아전쟁은 저녁에 했던 다짐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온 집안을 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에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거울로 보게 되면 쉬지 않고 눈물이 흘렀어요. 결국 남편과 상의 후 병원에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면서 우울증 치료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점점 식욕도 떨어지고 살도 빠지기 시작하는 게 약을 먹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인 줄 알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약의 부작용일 것 같아 그냥 넘어가게 되었는데 다음날 아침 속이 너무 좋지 않아 화장실에 들려 볼일을 보던 도중 혈변을 하게 되면서 처음 겪어보는 몸 상태에 당황해 급하게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밀 검사 결과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너무나도 크게 충격이 오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길어야 6개월이라며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몸의 상태는 심각했었고 저에게 암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저에게 닥치고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힘든 육아에 지쳐 우울증 약을 먹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것을요. 2번 다시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슬픔과 거기에 더해 남편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건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배고프다며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결국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다가왔어요. 이대로 아이들과 헤어질 수 없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했어요. 어차피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늘려 아이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당신 항암 치료할 수 있게 내가 물어볼 테니까 치료받자. 이대로 아이들과 작별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빌려주실까? 워낙 깐깐한 분이시고 더군다나 돈 얘기에는 엄청 민감하신데 아마 힘들 것 같아. 지금 돈이 문제야? 나에게는 아직 당신이 필요하다는 걸 어머니도 잘 알고 계실 거야.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빌려주시지 않겠다면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 평생 얼굴 안 보며 살게 되는 거지. 사람보다 돈을 중요시 생각한다면 나 또한 어머니라고 다시는 찾지 않겠어.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그걸 지켜보고만 있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오래전부터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던 시모는 재산이 많다는 말은 남편에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시모의 소유였고 반대로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오랜 기간 이끌어오신 사업이 문제가 되면서 쪽방살이 신세를 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주변에서 알아줄 정도로 사업이 잘 되었고 형편이 좋았지만 결혼 이후 갑작스럽게 집안이 무너지면서 시모는 저희 집안을 상당히 싫어했어요. 남편의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가끔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건 온전히 자기 아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했을 때만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도 단 한 번도 도와주신 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살고 싶었고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받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몸이 괜찮아졌을 때 꼭 갚겠다는 말을 남편을 통해 전했지만 결국 예상했던 대로 거절의 대답이 돌아왔네요. 시모와 한바탕 했는지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 보였고 남편의 전화는 불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받지 않자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는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시면서 안 좋은 상황에 놓이고 말았네요. 너 일로 좀 앉아봐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갈 날 얼마 남지 않았다며. 희망도 없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에 남의 돈 써서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잖아. 살리겠다고 돈 긁어 모아서 갖다 줬는데 세상 떠나면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라는 거니?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설명했더니 모자지간 금이 가고 말았네. 갈 때 곱게 좀 가면 어디 덧나니? 이 상태에서 시도조차 안 해보고 세상 떠나면 우리 아들이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고 얘기하고 돌아 나갔는데 부모인 내 마음이 어떻겠니?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다. 그냥은 줄 수 없고 얼마 되지 않는 너희 처가댁 조도 안 가지는 쪽방집 담보 잡아라. 그래야 네가 세상 떠나도 그 쪽방집 팔아 껌값이라도 할 거 아니니? 노잣돈 치곤 너무 과하다 싶지만 나는 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걸은 조건이니까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할 테고 내 마음은 편하겠지. 사돈분들은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계시니?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당장 나가라며 난리를 쳤지만 시모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대출받아서 저를 치료해 주겠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했고 시모는 나가면서 잘 생각해 보라며 연락 기다린다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시모의 돈을 빌려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분명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할 테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게 뻔했어요. 시모의 성격상 그렇게 하고도 충분할 정도로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산적으로 움직이셨고 손해보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어요. 한숨 쉬는 남편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니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에 서둘러 부모님께 찾아갔어요.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허름한 집에서 힘들게 살고 계신 부모님한테 염치 없지만 손을 벌렸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신 부모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 시모가 말한 조건에 대해 천천히 대화를 풀어나갔고 저희 부모님의 얼굴은 노랗게 변하셨어요. 제가 대장암 사기라는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 되지 않는 쪽방집 당연히 내줘야 하지 않겠냐며 허락을 해주셨어요.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뭐든지 잘 될 거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고 아버지는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무언가 지시를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날 다시 부모님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린 뒤 걱정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아 병원에는 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부모님은 자식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대화를 하던 도중 외제차 한 대가 저희 앞에 멈춰섰어요. 딱 봐도 누구 차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시모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저를 바라봤네요. 사돈, 여기 그럼 가실까요? 약속하신 대로 지금 살고 계신 쪽방집 넘겨주셔야죠. 이 시간 이후로 제 소유물이 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따님 치료비 지원해주는데 정말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터가 안 좋은 곳인데요. 봐봐요. 아무도 살지 않아. 전부 다 떠나가서 땅만 남아 있잖아요.
잘 선택하셨어요. 담보 같은 거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와 얘기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제가 완치되면 치료비는 받지 않고 만약 세상을 떠나면 그때 가져가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저희 부모님 집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나는 담보 그런 귀찮은 거 가지고 다니기 싫다. 딱 결과가 나와야 좋은 거지. 그래서 이 집 명의 나한테 넘겨주기로 하셨다. 이래서 부모는 위대한 거야. 자기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잖아.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앞으로 나오게 될 병원비 이자 없이 매달 나한테 상환하기로 했어. 이렇게까지 해주는 시모가 어디 있니? 이게 다 가족이라서 내가 큰 인심 쓰는 거야. 대출 이자가 이율이 얼마나 높은지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비슷하게 이자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이자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건 엄청난 혜택 아냐? 며느리 아프다고 이렇게 대우해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니?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바뀌는 조건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이참에 모든 걸 다 털어가시려는 듯 보였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시모의 차에 올라탔고 남편은 일단 입원부터 하자며 나중에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라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진정시켜주려 노력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남편을 먼저 생각해 서둘러 입원을 하게 되었고 시모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절대 먼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기도하면서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벌써 온몸에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암세포가 전이된 곳은 절개 수술을 진행했으며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쇠약해져 버렸었어요. 의지 하나만으로 버텨내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힘내라고 절대 쓰러지면 안 된다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전부 받아들였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속해서 전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암세포가 퍼지지 않고 멈춰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지쳐있는 몸이라 결과를 기다리던 도중 잠이 들었고 그 사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어요. 시모가 왜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셨던 곳을 가져가셨는지 알 수 있었죠. 여보세요? 날쌔, 일은 잘 처리되어 가고 있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결과 발표를 왜 계속해서 미루는지 모르겠네. 소문이 사실인 거 맞는 거야? 자네 말만 믿고 내 추천으로 주변 일대를 거의 매입한 지인들이 버티고 있는 노인분들 말곤 거의 다 가져온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재개발이 언제부터인지 알아야 내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장인어른이 거주하고 계신 곳을 매입하신 이유가 재개발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돈이 되지도 않는 곳에 왜 이렇게 집착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재개발되면 제 아내를 치료해줘도 이득이니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게 뭐 어때서?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세상이고 내 앞에 무릎까지 꿇게 만들 수 있는 게 돈인데 그걸 내가 놓치겠니? 어찌됐든 지금 치료받고 있고 한시가 급해서 자기들이 결정한 만큼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다. 시모의 말에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 버렸고 결과가 어찌되었든 부모님은 쫓겨나게 되는 거였어요. 한바탕 병실 앞에서 문을 열고 둘은 들어왔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시모를 향해 화가 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자 당황했는지 안절부절 못하는 시모의 모습에 화가 난 저는 옆에 있던 베개를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고 온전치 않은 몸으로 난리를 치자 당황했는지 급하게 병실에서 도망치셨어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시모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당장 수중에 돈이 없던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했기 때문에 시모의 악행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고 무작정 부모님 집에 찾아가 쓸만한 물건들은 제 치료비를 핑계대며 전부 다 털어가셨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남편과 시모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났고 그걸 지켜보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몸은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더 이상 암세포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고 최대한 심리적으로 진정을 해야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말에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에 안 좋은 일이라고 제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를 악물고 강도 높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며 몸은 많이 망가졌지만 암세포가 죽어간다는 희소식에 더욱더 희망을 가지며 치료한 결과 기적적이게도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고 남아있던 암세포는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또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하늘이 도와 완치된 거라고 앞으로 몸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1, 2년 뒤에 재발하지 않는다고 각별히 조심하라는 말을 끝으로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몸속 안에 있는 대부분의 장기를 절제했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정말 소중한 제 아이들을 계속해서 안아줄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 집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제 코끝을 자극했고 요리를 할 줄 모르는 남편이 저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준 것 같아 이벤트를 준비했냐고 물어보는 순간 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와 계셨고 당황한 저와 달리 자연스러운 모습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내쫓았다며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시모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얘기한 뒤 끊고 기다리자 몇 시간 뒤 시모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기적으로 몸이 좋아졌다며?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알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아니? 만약 네가 세상을 떠났다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니? 그래도 지금은 좋은 거래를 한 것 같아 마음은 편하구나. 편하다고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기분이 좋으세요? 떼돈 벌게 생겼으니 당연히 그러시겠죠. 제가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재개발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저희 부모님을 내쫓으면 어떡해요? 저희 집안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지? 너는 나한테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돈도 안 되는 너희 사돈집을 담보로 치료를 시켜주려 했지만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냥 명의를 나한테 돌린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 돈을 벌려면 정보가 빨라야 되는 거야. 느려 터진 사람들은 항상 제자리일 뿐이라고. 나로 인해 덕봤으면 그만 쫑알거리고 저녁 밥상이나 좀 차려봐라. 된장찌개 끓인 것 같은데 밥이나 좀 먹고 갈란다. 시모는 소파에 걸터 앉더니 저를 보며 빨리 밥을 차리라고 손짓을 하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휘두르려는 시모의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모든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됐든 시모 덕에 저희 가족들의 얼굴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저희가 들으라는 것 마냥 큰 소리로 떠들며 곧 있으면 떼부자가 된다고 들뜬 모습으로 밥상에 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는데 시모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전부 털어
재개발 지역 예정지에 매물을 전부 매입했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확실한 게 맞냐고 물어보자 자기가 알고 있는 공무원이 알려준 거라며 그 사람 또한 똑같이 투자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식사를 끝낸 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희는 신경 쓰지도 않고 돌아가셨고 남편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당장 몸이 좋지 않았던 제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아버지가 아는 지인과 사업 하나를 구상 중이라며 그동안 사업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해 주길 원한다고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렇게 남편과 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위해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면서 함께 지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남편이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모습에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뭉치면 안 될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듯 아버지의 사업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모가 저희 집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고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시길래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저희에게 아직도 볼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더 이상 뺏어가실 것도 없는데요? 내가 언제는 연락하고 왔었니? 밥 좀 먹으려고 잠시 들렸다. 시엠이 왔는데 앉아만 있지 말고 밥 좀 차리래도.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환자에게 밥을 차리라니요. 저희가 가진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럼 사돈은 환자가 아니니까 사돈이 밥 좀 차리면 되겠네. 내가 살려준 거나 다름없는데 이 정도 호의도 못 베풀어요? 내가 사돈 입장이었다면 매일 식사 초대하고 온갖 맛있는 반찬들로 한상 차려 대접했겠네. 가진 게 없으면 손이라도 커야지.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밥 좀 차려달라니까요. 저한테 잘 보여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몸이 좋지 않은데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당장 나가라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자 당황했는지 알겠다며 아들 얼굴은 보고 가야 하지 않겠냐며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시모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고 서류 하나를 받아야 하는지 다급하게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길래 종이에 적어 알려주었네요. 짜증이 올라온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모가 저희 집에 와 있다고 얘기하자 거의 다 도착했다며 금방 온다는 말에 정적이 흐른 상태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데 한쪽 손에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문 앞에서 퀵 배달 온 거 전달받았다며 얘기하자 시모는 급하게 서류 봉투를 달라고 재촉했어요.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얼굴빛이 바뀔 만큼 들떠있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시모가 재개발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라며 급하게 서류 봉투를 뜯어 안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글을 읽어내려가던 시모가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떨어뜨렸고 남편이 떨어진 서류를 주워 살펴본 순간 당황한 눈빛을 보이길래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표정이 좋지 않냐며 설명해 달라고 말하자 충격적이게도 서류의 내용은 재개발이 애초부터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설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헛소문을 듣고 벌인 일들 때문에 안내장이 날아온 거였어요. 시모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오열을 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오면서 악착같이 모아둔 전 재산 몽땅 날렸다며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시다가 결국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욕심이 화를 부른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튀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아?
그런데 하필 너희 사돈집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에 계획한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잖아. 책임져. 그냥 곱게 떠나면 될 것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서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날렸다고. 부동산에 내놔도 아무도 사가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는데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게 왜 제 탓이에요? 제가 어머님한테 저희 부모님 집을 매입하라고 얘기했어요? 주변 일대에 있는 집들 전부를 매입하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제 탓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동안 돈 많다고 저희 무시하고 막 부려먹으려고 행동하신 거에 대한 벌을 받으신 거예요. 시모는 듣고 싶지 않다며 집안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난리가 난 상황을 보며 남편과 함께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듯 더 심해지는 모습에 엄마가 시모의 얼굴에 손을 날렸고 그제서야 시모의 행동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털썩 주저앉으시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돈이 전부였던 시모가 모든 걸 잃게 되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듯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버지는 남편에게 따라가 보라며 걱정하셨고 그렇게 한참 뒤 들어온 남편이 집에 발에다 들였다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었네요. 하지만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되었어요. 너무 큰 충격에 빠지셨는지 정신이 온전치 못했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해져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계셨어요.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도 시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제가 아이들과 남편이 전부였던 것처럼 시모 또한 돈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니 맨정신으로 버티며 살아갈 수는 없었는지 정신줄을 놓아버렸네요. 참 씁쓸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의 결말을 보게 되니 지금 현재 저희 가족의 삶에 오히려 감사하네요. 현재까지 저는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들이 당연했었는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니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옆에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네요. 이 행복이 깨지지 않고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업도 지금은 잘 되고 계셔서 앞으로 저희 가족 사는데 부족함 없이 잘 살 것 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살면서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 꼭 한 번은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정리했다면 지금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지 못했겠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매달린다면 분명 헤쳐나갈 방법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또한 항상 힘내시고 언제나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